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세월이 하수상하니까 날씨도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오늘 전국에 한 50mm 전반에 비가 오는 걸로 기상예보가 있는데, 또 강원도 저쪽에서는 50mm 정도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초겨울에 눈이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비가 50mm로 오는 게 기후가 좀 이상합니다. 미국에서도 뭐 기후가 난리법석이고, 제가 오늘 뭐 세상의 길을 한 200여 회, 250회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세상을 잊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선 가벼운 얘기로 좀 하자면, 주제는 이 낙연의 신당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그 오타니라는 그 야구 선수 있죠. 이 사람이 7억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는 거예요. 9천 몇백억이 됩니다. 아마 아주 현재까지 사상 최고인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도 그냥 훤칠하게 크고, 오늘 찾아봤더니 1m 93cm 엄청나게 커요. 그 토종 일본인입니다. 보통 일본 사람이면 좀 자그마하고 아담한 스타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리키도산 역도산이 막 그 뜬치로 일본을 석권했을 때처럼 일본에도 큰 그런 수모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출한 그 월드스타가 나온 거 보고 좀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한 1m 80인가 82인가 되고, 어머니도 1m 70 정도에서 원래 종자가 좀 큰 모양이에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아직은 레코드에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 이정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메이저리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오타니에 못지않게 성과를 그렇게 올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스타가 없는 시대, 영웅이 없는 시대에 그 스포츠 영웅들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뭐 오타니에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엊그제 또 오늘 아침에도 골을 넣고 뭐 또 도움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세계를 그냥 영접한 우리 손흥민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손흥민도 가정이 굉장히 한미할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굉장한 집념을 가지고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오타니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특히 오늘 오타니의 기사를 보면서 그 사람이 굉장한 모범생인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쓰레기를 줍는 일도 많이 하고, 자기도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아주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오타니의 명언이 있네. 인생과 꿈에 대해서, 인생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인생을 만든다. 대단한 차원의 생각이에요. 참 근사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좋은 영웅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한국 정계를 보면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더러 있다고 보아지지만, 아직도 그렇게 유별나게 튀어나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처음 출발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저 사람 제대로 될까 하고 좀 우려스러운 눈길로 보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가 오니까 그야말로 옛날 말로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니라 춘추 정당 시대가 돼요. 한번 띄워봐요. 제가 이 글씨를 저기다 춘추 전국 시대를 전국을 정당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5만 가지 정당이 많이 나오고
됐어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YS 김영삼의 손자 김인규 군이 부산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이 또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김현철 씨 아들인지 또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재미있는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의 신당 선언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신당을 만들 것인가? 제가 뭐 아마 첫째 둘째로 따지자면 아마 제가 맨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은 다당체대로 치러질 것이다.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에 적은 여러 가지 정당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현역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분파가 나올 것이고 아마 보수 정당 쪽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필연적으로 새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그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 전국의 그 253개 지역구에 아마 거의 공천자를 거의 100% 내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 사람을 쫙 깔아놓은 걸로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척을 졌던 사람, 당시에 그리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을 밀었던 사람들은 갈 곳이 애매하죠. 애매하고 그동안 이제 그 사람들 세력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 동의안이 있었죠. 체포동의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반란표라고 소위 알려진 적어도 39표 정도의 비명계에서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39명 중에서는 아마 전부가 다 가담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명 정도가 이것도 해가지고 혹시 들통나는 거 아니냐 그런 안보의식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직 그래도 나는 눈치로 봐서 이재명 쪽에 공천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명색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명색 우리 당의 대표가 구속되는 거에 예스하고 하는 것은 그 인간적으로 좀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등등을 빼고 39명 정도니까 상당한 숫자죠.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낙연 신당이 현실적으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25명 내지 3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조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집니다. 점쳐지는데 이제 명분이 뭐냐. 이낙연과 경쟁을 벌였을 때도 그런 게 야기하게 나타났지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제3자로 봐서도 우선 개딸들의 득세도 그러하고 개딸들이 꼭 옛날 뭐 중국의 모택동의 홍위병 비슷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그냥 겁을 주고 그 주변 사람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옹색하게 처신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민주정당에서의 반대와 비판의 강도를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조홍천 의원이니 이런 사람이 이상민 의원 이 사람이 그냥 움직이기가 곤란할 정도로 불편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또 지나간 잠깐 옆으로 갑니다만 그 개딸의 주력 부대라고 할까 이재명의 이야기라는 그 어떤 그룹에서 대표가 지금부터 개딸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하고 발표했어요. 자기들이 개딸을 하다가 아마 별로 재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우선은 그 개딸이라는 그 발음 자체가
영 좀 상스러운 현상을 그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붙인 거지. 응? 그래서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반대파들은 그러면 개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개딸이라고 부르겠다. 그 전에 개딸이라고 전개딸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말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무슨 딸이라는 건 좋은데 그 앞에 개자가 상상하는 여러 가지의 그 좀 뭐라고 할까 잡스럽고 그 모욕적인 그런 현상을 자기들이 느끼고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 단어 자체는 제가 여기서 공인으로서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소실적인 참 잘합니다. 재밌는 사람이고 상당히 유식하고 경험도 많고 제가 15년 몇 개월에 16년에 망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이제 6.29 선언 때문에 제가 여권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여권을 몇 번 신청해도 그냥 거부, 리젝트 하다가 6.29 선언이 탁 떨어지니까 당시 제가 그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뉴욕의 총영서관의 영사, 제 대학 동기 동창이에요. 그 사람이 전화가 찌고 하고요. 야, 김주필, 여권 신청 한번 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권 신청 맨날 나 연맥해갖고 또 올리려고 하니까,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방침이 바꿔졌냐? 그랬더니. 아니, 방침이 바꿔지고 어쩌고 뭐하다 하여간 약간의 변화의 기미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 신청 서류는 몇 번 리젝트 됐지만 우리 사무실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여권을 딱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받지 못했던 여권을 갑작스럽게 1시간 만에 받으니까 어리벙벙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냐? 그냥 진짜야. 이제 들어가 봐.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이름을 얘기하면 좀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 떠나서 아프리카에 어디에 대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동교동에 당시에 인사를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환영하고 좀 껴안고 감동적인 그 해우를 정말이지 15년 몇 개월 만에 만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 친구들은 다 막 정계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저는 그냥 아주 이제 갓 들어온 해외 교포 정도였는데 그 후에 그 다음 날인가 언젠가 권노갑 의원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권노갑 선배가 와서 제가 있는 데서 DJ한테 보고하기를 김경재 잘못하면 혼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저 전두환 그 중앙정보부에서 김경재 한번 불러다가 보링을 시키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서 좀 때리면서 족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나가 워낙 뉴욕에서 하도 전두환 욕을 많이 해서 가만히 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슬슬 돌아다니니까 가만히 봐두고 못 봐주겠다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DJ가 그래? 그러면 자네 여기서 살아 당분간. 그래서 제가 동교동 지하에서 몇 달을 살게 됐습니다. 그 지하에 방이 하나 있는데 서재 있고 옆에 방인데 그 2호 여사방이에요. 그 방을 쓰지 않고 그 방 써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한 석 달 얼마를 잠을 자고 이제 거기서 살아서 그래서 출입도 좀 불편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김고명이라는 전직 그 운전기사 했던 분이 자기가 기사업을 그만두고 그 택시 같은 거 떼버리고 자기 차를 가지고 동교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권노갑 씨하고 잘 알아가지고 이거 김경재 특보 네 전용차로 네가 좀 운전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쭉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면서 제가 그 사람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의 바디가드를 붙이고 항상 다녔어요. 누가 잡아갈지도 모른다. 바디가드 중에는 그 후에 광주 시의회 의장했던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당시 기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자면 아침에 맨 처음으로 동교동 문을 땡랑 하고 여는 사람이 이낙연 기자야. 동아일보 동교동 담당 기자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윤달이라고 또 충청도 출신 그 당번이 있어요. 그마가 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럼 이낙연이 맨 처음 들어와서 본가에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만 형님 잘 지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지나간 어제 하루 동안에 무슨 사건 지나가는 거 얘기하는 걸 이낙연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아고 나는 아무래도 국내 사정이 좀 서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면 의뢰껏 저 강남에 가서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술도 아마 몇십 번 마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낮은 바리톤으로 촥 깔아가지고 아주 점잖고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후에 이제 또 동경 특파원으로 가서 일본에 몇 년 있는 동안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합니다. 그 최근에는 또 뭐 미국에 한 1년여 갔다 와서 일본과 미국에 대한 현지 검증과 유학이 연구가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이낙연이가 이걸 뭘 만든다. 그래서 가끔 제 사무실 근처에서 밥 먹으러다가 누가 뒤에서 형님 하고 부르면 이낙연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착 깔아앉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낙연이가 일반적으로 자금이 별로 없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 저쪽에 가면 이낙연이한테 부탁해봐고 되는 것도 없다. 되는 게 없다. 왜? 그냥 듣고 그냥 적당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인기 관리에 지장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발동을 걸어서 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신당을 만드는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신당의 조건은 뭐 이재명이하고 사이가 나빠서 비주류 데리고 나와서 신당 만들었다 이런 식의 명분을 걸면 신당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져요. 기껏하게 하면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옛날 저 안철수 의원이 당을 벗어나가지고 국민의당 만들어서 호남 중심으로 해서 좀 재미를 본 적이 있었죠. 많으면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좀 큰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야 두 개를 놔둔 제3의 신당으로서 좀 국민적 새로운 정당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치 철학과 새로운 정책 이런 것을 많이 거려야만 지금 거의 어제도 무슨 여론조사에 42% 정도가 무당파예요. 갤럽인가 어제 나왔죠. 오늘 아침에 보도 나왔습니다. 적어도 40% 내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는 새로운 블루프린트를 제기하면 굉장한 폭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비슷하게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실망을 가진 정파, 소위 그중에 군소정당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조만간 무슨 그 발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넣는다. 이름 넣는 건 이거 뭐 넣어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현장에는 제가 가는 걸 좀 참으려고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좀 취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약간의 그 내부적인 어떤 이론을 정리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4월 10일 총선거의 가장 큰 화두라는 것이 신당의 조건은 사전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절차상의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도 스카이델리에서도 그 얘기가 길게 나왔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표를 손으로 개표하는 수개표를 하자. 이것이 여야가 공동으로 생각하는 그 공통 분모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거기 하나 더 붙여서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지난번에 4.15 총선이 부정부패, 부정선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라고 한다는 문제에서 체거를 당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쪽인데 아니 도대체 아무 소리를 하고 듣는 동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 참 이상하죠. 자기가 책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마디도 안 하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었던 소위 태블릿 PC의 혐의, 이 문제를 윤석열과 한동훈 쪽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 책임자는 한동훈입니다. 현 법무장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죄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못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두해갖고 이소연이가 무슨 그 더불어민주당 여자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았어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거 잘 모르고 나는 그거 나의 소관 사항이고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러고 쓰고 지나. 이게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법무장관이 어떻게 그걸 자기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자기 책임 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옳다. 왜 옳냐? 우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냐 당시에?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럼 아니 어떻게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이 문재인한테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있느냐? 그것이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이 드러났어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무슨 비밀 녹화, 거기서도 문재인에 대해서 한없이 충성하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존경하고 충성한다고 나왔어요. 그거 우리는 원래 좌파입니다. 우리가 보수파 덕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보수파를 좀 다독일 필요가 있으니까 좀 오냐 하고 좀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대화 상대한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방북도 열심히 하고 북한에 무슨 뭐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소위 통일論자인데 그 사람이 좀 좌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잘 들리지는 않지만 아니 뭐 그렇게 보수파들에게 그 뭐 고분고분합니까? 뭐 그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보수파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되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도 다투거리고 예우는 할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발언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지난 몇 년간 광화문과 서울시, 서울광장 근처에 대한민국, 소위 한민족 역사상 서울에서 가장 큰 인파를 동원했던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 자기 개인적인 불편을 무릅쓰고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락구 타고 버스 타고 전국에서 올라오고, 물론 그중에는 특정한 종교의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화무게 목사 그쪽에 주둔한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탄핵에 부당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귀찮고 해도 열심히 걸다녔어요. 그 양반들이 가지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항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불타는 어떤 그 뭐라고 열망, 이것을 윤석열 정부는 모른 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긴가민가 했어요. 설마 그러지도 않겠지. 왜냐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응? 그런데 요새 김건희 여사의 그 무슨 발언에 그게 다 속된 말로 뽀록이 다 터졌어요. 저는 김건희 그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뭐 그것도 대통령 공관도 아닌 데서 그 잘 아는 사람하고 뭐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그냥 보통 사람처럼 아무 말이나 하고 어쩌고 하는 거 저는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러는 게 카메라가 없고 하느님이 보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하거든. 그건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 속에서 포함되었던 그 정치적 그 소위 오리엔테이션,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 정권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아연실색한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야. 오늘 아침 지금 현재도 인유원 상임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죠. 2시부터 아침에 뭐 김기현 대표의 말에 의하면 그냥 인유원 쪽에서 얘기한 것이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제1호, 2호는 국회의원 특권 배제, 3호는 청년 비례 50% 배치, 전략공천 원청 배제 4호,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 5호, 당내 주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6호 이렇게 6개를 냈는데 이 중에서 제1호 혁신안만 최고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1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나머지 5개는 고려하겠다, 잘 생각하겠다, 그냥 묵살한 거예요. 묵살한 거에 마지막에 지금 인유원이가 지금 했던 것이 당내 주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게 좀 가장 아픈 거죠. 왜냐면 청년 비례대표 이런 것도 뭐 적당한 퍼센테이지를 조정해서 넣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 특권 배제한다고 하겠다 해갖고 나중에 또 안 되면 어물어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공천 원천 배제라는 것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데 이건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몇 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인 공천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명목상의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부 그런 사람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인데 이건 싸그리 무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요원이는 사실은 뭐 50% 성공이라고 했는데 저 맨 위에 있는 뭐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사면 풀어준 거 50%라면 나머지 50%는 하잘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폭풍을 좀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인유환과 김기현을 불러갖고 밥 먹으면서 식당 예에서 인유환이라는 예우 좀 하고 당신은 50% 성공했으니까 나머지 50%는 김기현 당신 당에서 하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싸매요. 도저히 융합될 수 없는 사람처럼 싸매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략적으로 은밀하게 공존의 기회와 태세를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같이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슬슬 애교도 떨고 말이야 뭐 왔다 갔다 하고 엉뚱한 소리 뻥뻥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야만 자기들의 존재가치 레송데트가 잘 살아나는 거야. 마찬가지 동일한 논리의 영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저 보수파처럼 한심한 사람들
정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자기 그 지역구에 가서 돈이나 쓰고 밥이나 먹이고 뭐 어쩌고 해갖고 표 얻어갖고 되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보수 반동군자들 있으면 자기들이 또 편리해. 이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호 배타적인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양당 제도의 피해입니다. 다른 놈들 끼지 말라 이게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에 있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 백성만 얻어도 괜찮은 거야. 자기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은 유지할 수 있어. 거꾸로 돌아와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00석이 되고 자기들이 150석 되면 더불어민주당 이거 가지고도 큰 소리 꽝꽝 치고 야당 노릇하고 하면 얻어먹을 거 더 얻어먹고 예산도 확보하고 더 확보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거야. 이 두 개의 그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제3, 제4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의 제3당하는 나름대로 뭐 불가피하게 나왔겠지만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적당히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아침에 이거 오늘 한 거죠. 10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라고 합니다. 정교모가 이거 뭐 또 회원수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표본 오차가 95%고 플러스 마이너스 2.19%예요. 오차가. 그중에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투표 사이에 후보자에 관한 추가 정보에 따라서 선택을 바꾼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공정하지 않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5일간이에요. 본투표하기 전에. 5일 동안에 보통 첫째, 둘째 날 한단 말이에요. 남이 3일 비어 있어요. 그동안 이 투표는 어디 보관됐는데 보관 상태가 엉망진창이야. 그건 좀 빼고. 근데 처음 두 번 찍을 때 A, B, C, D 누구를 찍을까 하고 왔다 갔다 하다 찍었는데 이거 A를 찍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A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그 사이에 왜냐면 선거 때는 긴박하기 때문에 그 후보에 대한 그 검증 그런 거지 뭐 몇 시간마다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니면 세 번째 날 엉뚱한 것이 벌어졌어. A에 대해서. 그러면 또 마음을 바꿔. 내가 만약 찍는다면 A 아니고 B를 찍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유권자 투표자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투표 할 때 5일 전에 찍은 것은 지금 본투표 때의 표심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헌법적이다. 한 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투표가 없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국민적 대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나 막 사전투표라고 열심히 캠페인을 했어요. 응?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재명 쪽이 훨씬 더 많이 땄죠. 그런데 하여튼 0.73%인가 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이 선거에 대해서도 이 선거를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양해해 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로 제가 꼭 믿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라도 아마 지금쯤 문재인은 벌써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많이 생각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데 취임 후 1년 반이 지나갔는데도 문재인에 대해서 사법적 어떤 접근을 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 그래서 문재인은 잘 먹고 잘 살아. 경호원 65명을 거느리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게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때려잡아가고 감옥소에 5년 가까이 집어넣었던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나와. 축구배급법 힘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가서 신문 사람 가서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어지간한 사람이 그래 네 잘못했어 하고 고집 부를 사람이 많지 않거든. 뭐 알았어요 어쩌고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어디 모셔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뭐 회고록이라도 쓰고 그렇게 앉아서 예우를 해.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나 예우 사항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안 됐으면 그건 많이 해줄 겁니다. 느끼기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억울한 박근혜는 일종의 정치적 요양소에 윤석열에 의해서 갇힌 결과가 돼 있어. 이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이가 자기 형을 어디 여라 그러죠. 요양원에 집어넣기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기도와 비슷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마 지금부터 한 3, 4일 후, 4, 5일 후에 소위 적은 정당, 지금 정당이 39개인가 되니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적은 정당들이 모아서 힘을 모으자. 힘을 모으는데 캐치플레이스가 사전투표 없애자. 수개표하자. 이것을 걸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민주화하고 한미 친선을 강화하는 첫째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확충되고 널리 사회에 잘 퍼지면 일본의 그 나라처럼 공산당도 있어라 이거야. 있으면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개화시대가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의 대치사항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놓고 슬슬 간첩 활동하기가 어렵거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하고 그 양태와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낙연 소위 비명파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할 때는 그 패거리들 뭐 주로 대충 짐작해서는 호남, 충청 이건 질 거예요. 경상도는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아요. 아니면 경기,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의 사람들이 그게 올라온 호남 아니면 충청도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또 경상도 출신도 있겠지만 대충 인적성을 다 조사해보면 뿌리가 다 이쪽이에요. 대충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으로서는 안철수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면 그의 반도 안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역 의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내정당은 되고 교섭단체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만족하는 것으로는 정치인 이낙연이는 배가 안 차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와서 뭐 이상민이 뭐니 다 모아가지고 이 나라에 정말 새로운 정당, 중도 정당을 만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역사의 새로운 신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참고 삼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보수당 쪽에서 자유주의 정당 쪽에서도 일정한 부분의 지분을 가진다면 그 아까 얘기하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신당의 조건 이런 것과 정세 판단에 맞는다면 합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유나 아무개라는 그 젊은 청년, 뭐 청년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모르지만 그거 잡아갖고 왔다 갔다 하면 망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보에 넘어가지 말고 옛날에 이회창
후보가 두 번째 대선에 나왔을 때 그때 저는 노무현 캠프 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엽이라는 사람의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 문제 가지고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뭉근히 그 사람 정말 형편없네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 내용 자세히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결국 그것이 가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짜로 나왔기 때문에 이회창은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열심히 주장했던 오마이뉴스가 김대엽이의 무슨 직접 경영하는 매스컴처럼 난리를 쳤는데 오마이뉴스가 대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막 가짜 얘기가 법석이 날 겁니다. 법석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4.15에 정말로 좋은 정당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발휘해서 제2, 제3의 김대엽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장세정의 시시각각에 제2, 제3의 김대엽을 막으라 하는 아주 좋은 글이 나왔어요. 제가 이것만 인용하겠습니다. 2005년 5월 대법원은 김대엽의 주장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서 1억 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오마이뉴스가 잘못했다는 거죠. 거짓말 보도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병풍 조작 사건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제2, 제3의 김대엽이 정치 공작성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급기야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AI의 기술을 이용한 지능적 정보 왜곡까지 판친다. 아주 누구 사람 딱 얼굴하고 AI로 만들어갖고 입을 싹싹 움직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만든다는 뜻이에요. 선거로 유지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 사기극은 반헌법적 범죄이자 쿠데타보다 더 나쁘다.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고 특히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수개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 고려하겠다 어쩌고 눈치고 앉아있는데 그거 당연히 시켜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당이 아주 강력하고도 역동적인 국민 참관인을 만들어요. 청문회에서 전국의 모든 투개표 시절에서 확실하게 눈을 버리고 개표를 감시해야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누구 뽑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식으로 정당적으로 투개표가 딱 돼가지고 결과는 그 결과가 설사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건 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15 총선, 대선, 그리고 엊그제 있는 강서 투개표 이런 것에 대해서 빤한 선거 조작이 세상에 다 까발려졌어요.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 이 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린애 같은 어떤 뭐라고 할까 망상에 그런 거 없어. 끝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런 민족의 국민의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말이 심합니다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지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량과 진취적인 성향과 위대를 보는 어떤 전망을 가진 민족이라면 이번 선거를 우리 민족의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희귀한 참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정당 운동 깊이 관여하고 국민의힘도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가지고 택도 없어. 야권 이재명 그게 잘 될 것 같죠? 두고 보세요. 택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이 지금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딱 거기에 나름대로 기득권과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래가고 너 오래가고 내가 바꿀 거야 하고 덤벼들 거란 말이야. 못 바꿉니다. 그리고 다 엇갈려 있어요. 다 이권의 카르텔을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거 불가능할 겁니다. 그게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길을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길을 만드는 사람이 깨끗하게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만드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이번 선거다. 이런 입장에서 이낙연 신당도 기대하고 뭐잖아 야권에서 여권에서 나오는 새로운 우파 정당 자유주의 정당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진전에 따라서 또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